16차 인디코드 혼합금융 개발제도 마련이 왜 어려운가요? 오늘은 호이카 사업전략기획실의 민중기 과장님을 모시고 혼합금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ODA 톡입니다. ODA 톡은 진행 방식이 제가 사전에 이 강사님들의 강연자들의 이제 발표 자료를 미리 받아서 공부를 합니다. 네, 추가적인 공부를 해서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또 우리 이 인디코드를 듣는 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이 좀 전달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강연 자료에 좀 포함되지 못하는 그런 자료들을 그런 내용들을 질문 자료를 저희가 미리 뽑아서 강사님들께 드리고 그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ODA 톡입니다. 그 이후 세션은 저희가 이제 청중, 현장에 계시는 청중들,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직접, 플로어를 열어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ODA 톡은, 제가 사실 개발협력에 대해서 웬만큼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영역만큼은 좀 제가 자신이 없고, 또 사실은 이렇게 막 활성화가, 된 영역이기보다는, 근래에 또 가장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학습이 많이 안 된 상태여서 오늘 약 40분간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저 또한 그 어떤 그 인디코드보다 유익했던 그런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6개 정도 질의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우리 대한민국 한국 정부의 원조 예산이 상당히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약 35%가 늘었다라고 제가 들었고 코이카에 배정이 된 코이카가 집행하고 있는 원조 예산만도 제가 2조를 훌쩍 뛰어넘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재정 요건 속에서도 이렇게 비약적인 ODA 예산을 증액하게 된 배경이 혹시 있는지, 그 배경은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코이카 직원이긴 하나, 물어보신 질문이 이제, 저도 사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얼핏은 알고 있고, 저희 이제 예산이 많이 늘어갔고, 직원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회사 안에 있으면서 그 공교를 느끼는 거랑,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과 또 대외적인 내용들이 어쩔 때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일단은 이 ODA 예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까 제가 발표 때 설명드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이게 국무총리님이 이제 주재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 ODA 증액 사유에 대해 2월 달에 말씀하신 거는, 현 정부에서 말씀하신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증액이라고, 우리 정부가 발표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으로는, 전 지구적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앞장서기 위해서라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여기서 이 전 지구적 복합 위기는 이 용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로나 이후 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정말 전 지구적 위기가 왔고 지금은 코로나가 이제 거의 극복이 되었지만 또 다른 이제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기후 변화 이런 세 가지 이슈를 묶어서 이제 개발협력 안에서 전지구적 복합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유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 OECD 국가 안에서 어떤 이런 국제 현안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을 증대되기 위한 증액으로 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시각일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충분할까요? 네. 사실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떤 배경이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우리 한국의 이제 그 경제력이 글로벌, 뭐 세계적으로 한 12에서 11위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 경제 규모 대비해서 한국의 원주 규모가 좀 적지 않느냐라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과 증액에 대한 공고가 계속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중추국가로서 경제적 크기에 맞는 그런 원조의 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원조 규모의 이제 증액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의 ODA 규모는 GNIB 개념으로 해서 한 0.18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OECD 닥의 닥 국가들의 평균이 0.3 내외를 밑도는 수치거든요. 혹시 과장님, 네네. 아무래도 이제 재원을 담당 분야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의 혹시 ODA 진액 로드맵 계획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런 계획이? 네. 역시 이것도 제가 오기 전에 찾아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의 대외적인 공식적인 계획은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에 3.2조 원이었거든요. 이거 대비해서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그런 이제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올해 이미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이 예산을 이제 실제적으로 코이카는 ODA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면서 이행기관이기도 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이 큰 예산들을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부서의 사람 수는 작년이랑 올해랑 동일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게, 예산 확대와 함께 이제 질적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최근에 다크 피어 리뷰를 받았어요. 다크 피어 리뷰에서도, 지금 동일한 어떤 예산이 증가되는 거에 대한 그런,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이게 잘 운영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코이카도, 이런 질적 고도화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그러면 이렇게 예산 폭증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코이카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을 다른 선진국 대비, 다른 OECD 국가 대비, 비교 우위를 가지고 수행했었던 사업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사업, 보건 사업, 이런 사업들이, 1990 몇 년부터 해왔던 것들 계속 축적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혼합금융 사업은 문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막 개화가 돼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고, 이게 혼합금융은 제 생각에는 지금은 막 사업들이 외부 기관들도 이제 외교부나 코이카를 만나면 이런 거 코이카 해달라 되게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혼합금융 안에서의 포지션 요청이 오고, 지금 이런 사업들이 발굴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이카는 최대한 적정한 파트너와 적정한 사업을 발굴에 노력하는 거고, 이게 아마 5년에서 10년 후가 하면은 혼합금융 사업들의 성과 모니터링이 아마 메인 이슈가 될 거예요. 아카데미아 레벨에서는. 그런데 이미 혼합금융 같이 신생 분야가 아니라 기존의 전통적인 개발협력 분야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업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서의 코이카가 이런 사업들 안에서 좀 더 예산 규모를 늘려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면서, 왜냐면 사업을 무한정 개수로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코이카에서 실무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요거를 좀 살아있는 정보로서 우리 오늘 공유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2019년에 약 3조 원 규모였으면 지금 벌써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기준액이 아마 저도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2002월 달에 이것도 같이 릴리스 된 거거든요. 이게 아마 알고 있는 기준의 예산 집행, 예산이 이제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사는데, 아마 이거는 지출액 기준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저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실한 것은 비약적인 증가가 있었던 게 맞고요. 어느 정도 국제사회 역시도 이런 증액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증액된 예산이 정말 잘 쓰여졌으면 하는 시민 한 사람으로서의 이제 마음인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제 과장님께서 전문 영역으로 해주셨던 이제 혼합금융 관련된 얘기를 좀 더 드려볼까 해요. 망고 펀드의 운용 현황을 이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사업의 개발적 성과는 가시적으로 두드러져 보입니다. 다만 해당 펀드의 재정 운영 건전성은 이제 발표 자료에서 하단에 이제 상환 비율, 회수율을 제시해 줬는데 과연 어떤지.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운용을 보잖아요, 운용 실적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금이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잘 운용을 해서 운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기금 이제 처음에 100원 시작했다면 잘 운용을 해서 이제 이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불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큰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수혜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망고 펀드, 코이카 혼합금융이 잘 운용이 돼야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 재정 상황은 어떤지, 이 망고 펀드의 재정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대단히 날카로운 질문이라고 제가 질문지를 받아봤을 때 처음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사실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개발용 성과랑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금융을 하는 이유가 결국 지속 가능한 재원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을 하는 건데, 사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지속 가능성이 현 단계에서 코이카와 관련된 파트너사들이 코이카 사업 안에서 확보가 명확하게 다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 분야라기보다는 그런 금융 수단별로 조금 설명을 좀 추가를 드릴게요. 일단 망고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종의 이제 소액 금융 분야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액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현지 주민들 대상으로 개발 협력 안에서 이제 융자를 해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라민 뱅크라든지, 사실 최근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긴 하지만, 왜냐면은 그런 현지 로컬 기반의 MFI들의, 제가 아까도 망고 펀드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자율이 절대로 더 낮지는 않거든요. 어떤 EDCF가 개도국에 빌려주듯이 그런 양어성 차관으로 빌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왜냐하면 시장의 질서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소액금융 사업들이 사실 코이카에 꽤 있어요. 근데 규모는 좀 작고, 예를 들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 중에 과테말라에서 현지 주민들 대상으로 저희 코이카의 파트너사가 굿네이버스예요. 굿네이버스가 현지의 MFI를 이제 인가를 최종 못 받아서 커퍼레이션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널에서 매년 운영비를 보내고, 과테말라의 현지 법인에서 융자를 하는 형태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코이카의 이제 사업을 같이 하면서 코이카 사업으로 일종의 이제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게 일정 부분 사용하긴 하는데, 셀프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게,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미국
굿네이버스 본사랑 이런 코이카 같은 공공 예산 투입 없이 혼자서 자생 가능한 그런 구조는 마련을 하지 못했어요.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보면은 망고펀드 같은 경우도 대손율이 한 20% 정도 됐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그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했었던 뭐 평균적으로 한 30% 될 것 같은데 과테말라 사업은 아직 대손율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도 실제로 수익을 남기기는 이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액금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떤 이런 공공이라든지 어떤 자선적인 non-profit 쪽에 이제 자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그라민뱅크 같은 경우는 돈을 또 벌어서 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일종의 어떤 그런 형식으로 잘 상환을 하면은 또 어떤 그런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아까 사례로 설명드린 USDFC IIX 사례 같은 경우는 제 PT를 나중에 복귀해서 보시면은 WLB45 펀드에 코이카가 참여했는데 1호 펀드에서 여성 기업가들이 1호 펀드는 이제 상환이 다 종료가 되었어요. 그거를 1호 펀드의 투자금에 대해서 US DCA가 융자금의 50%를 보증을 섰고요. 근데 US DCA는 한 푼도 돈을 안 냈어요. 왜냐면 그 여성 기업들이 100% 상환을 하면서 1호 펀드가 종료되었거든요. 또 거기 운영 구조를 보면은 IIX라는 싱가포르의 운용사가 이런 펀드를 조성해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이런 지역 로컬 기반의 MFI들의 돈을 심사해서 나눠주면서 그들이 최종 여성 기업가들을 융자하는 형태가 되는데 좀 차별화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100% 상환이 됐겠지만. 그래서 이 소액금융도 보면은 좀 글로벌 펀드를 운영하는 데 같은 경우는 상환율이 높은 것 같고 약간 좀 이렇게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과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그 낮은 그런 어떤 재정 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케바케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국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BFS 사업에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세 개사 같은 경우는 임팩트 스퀘어, 크레비스, 리스크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개도국에 투자를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서 거기는 이제 지분 투자니까 또 얘기가 다르죠. 아직 회수가 된 케이스는 없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 투자 영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이제 코이카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직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거고 코이카랑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소액금융 사업들 같은 경우는 그게 해외든 국내든 떠나서 사업별로 좀 그게 자립도가 달라질 것이 같고 그런데 지금 그 망고펀드 사업은 2015년, 10년 전 사업이고요. 이제 올해 저희 그 코이카에서 글로벌 공모를 IPS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공모를 내서 50개도 넘는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5개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사 출장을 다 다닐 건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셀프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는지 펀드에 대한 듀 딜리전스 리뷰를 굉장히 철저히 할 거예요. 그래서 출장단도 꾸려서 이미 사전에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누가 질문하더라도 이 펀드가 지속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어야 하고 그런데 이러다 보면은 또 단점이 나와요. 어떤 단점이냐면은 저도 이제 심사위원인데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재원의 크기라든지 셀프 서스테이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운영 인력의 레코드라든지 기관의 업력 그리고 재무제표 심사도 제가 다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유명하고 큰 데만 선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로컬 기반의 저희가 해보니까 현재 에티오피아라든지 이런 그 유엔 기구들도 보면은 그 어떤 인력들이 하느냐에 따라 이제 그 브랜치마다 다 다른데 조금 자금력은 좀 딸리지만 어떤 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능력도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 기관들은 후순위를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맹점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코이카가 나가는 방향성은 일단은 다 할 수 있는 곳들을 위주로 초기 사업들을 좀 꾸려나가는 게 현재의 스탠스이긴 해요.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별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극초기다 보니까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잘 몰랐다가는 최근에는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알고 그런 것들을 이제 챙기기 시작했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제개발협력에서 이제 관련 주제들을 이제 매회 다루고 있는데, 금융 분야예요. 그죠? 금융. 절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개발협력에서는 이런 것도 합니다. 우리가 마이크로 파이낸스, 소액금융은 사실은 너무 익숙하죠. 근데 이제 이 영역으로 오면, 단위도 어마어마하게, 수십억 단위, 수백억 단위가 들어오고, 거기에는 이제 다양한 금융 기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몇 개 모르는 단어들이 막 나왔어요. 무슨 말이지? 물어볼까? 창피한데, 하지만, 다음에 또, 시간 있으니까 여쭤보는 걸로 하고, 오늘 그 질문을 들으면서 미리 못 드리는 건데, 아까 해외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몇 개의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 해외 파트너 기관들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공모 베이스로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공모라는 게, 이게 어쨌든 홈페이지에 올린다고 할더라도, 그 홈페이지에 아무도 안 들어가면 그게 공모가 아니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투자사들이 인도네시아나 베트남에서 초기에 나가서 이런 코이카 사업을 할 때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현지 기반의 엑셀러레이터를 잘 만나는 게 중요했어요. 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대표님, 인도네시아 분이에요. 대표님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한 대표님이, 저도 같이 코이카에서 인도네시아에서 킹세종행 장명실하고 지금 검색해보면 나오실 텐데, 2019년에 인도네시아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플라스틱을 절감하는 그런, 스타트업 컨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그 대표님을 컨택을 했는데, 그 대표님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임팩트 투자사들이랑 다 같이 일하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독보적으로 신뢰도 있고, 일도 잘하시고, 한국인들이 뭘 원하는지 알고, 스타트업 소셜 벤처 네트워크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 기반 엑셀레이터를 끼고 이제 공부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그런데 이제 임팩트 투자사들도 몇 년 사업을 해보니까 한국 임팩트 투자사도 자기만의 네트워크가 생겼어요. 베트남에 생긴 것도 있고, 인도네시아 생긴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베스트먼트 네트워크를 가지고 수시 발굴로 하는 형태를 병행해서 하고 있어요. 딜 소싱. 그래서 그걸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하고 있고, 싱가포르에 가면은, 만약 제가 싱가포르를 다음 달에 갈 것 같은데, 코이카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코이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서브 파트너들이 너무 많고, 코이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오너금화의 무브먼트도 그렇고, 싱가포르에 다 모여있고, 그런 네트워크들이 싱가포르에 이제 몰려있는 거죠. 거기 이제 한번 듣고 뚫어놓으면은 그걸 기반으로 좋은 양질의 기업들을 꾸린 건데,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코이카가 요구하는 건 기본적으로 공모를 요구하고, 공모 심사위원 중에 코이카의 사무소나 아니면 코이카의 사업 담당 직원이 들어가서, 코이카가 보는 거는 이 사람들이 너무 영리적인 목적으로만 기업들을 뽑지 않게 SDG 달성이며 사회적 가치를 물론 그 기업가들은 아무 생각이 그런 쪽으로 생각이 없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코이카가 봤을 때 이게 어쨌든 SDG 달성, 양질의 인재의 창출에 이런 거에 기여하는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싱가포르 잘 다녀오십시오. 저희 개발협력 저희 맨날 개도국만 다니죠. 어려운 데 다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는 선진국도 갑니다 해서 앞으로 그럼 나도 혼합금융 같은 거를 좀 해볼까? 그러면 출장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역시도 아까 이제 강연 듣다가 앞으로 남은 생은 저쪽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관련된 건데 제가 예전에 코이카 민간협력 성과관리 사업을 하면서 한 단체의 사업을 컨설팅을 했는데 그 중에 사업 요소 중에 하나 마이크로 파이낸스가 있었고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마이크로 파이낸스 에셋 자본금이라고 그러나요? 원금? 이거 원금을 어떻게 할 거냐?
코이카 다시 회수하냐, 아니면 거기 현지에 그냥 주고 오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봤던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망고펀드 같은 경우도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이 끝난다. 네. 아니면 뭐 망고펀드도 어떤 사업이든 처음에 이제 80만 불을 배정을 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업이 끝이 있으니까 항상. 끝이 난다고 했을 때 이 예산은 다시 코이카 예산으로 이렇게 환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계속 셀프 서스테인하게 어떻게 위탁 운영하게끔 하는 구조로 가는 건가요? 그 교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게 제가 코이카 입사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 제일 큰 저의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0년까지 했었던 그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의미 있었던 작업은 일단은 코이카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코이카 사업의 예산으로 뭔가를 샀어. 그게 투자도 뭔가를 사는 거거든요. 만약 지분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근데 그게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 ODA 예산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거든요. 아니,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 왜냐면 이건 민간의 에셋 트랜스퍼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했었던 게 투자는 전부 파트너의 자금으로 하고 코이카의 자금을 하는 사업 기간 동안에 녹아서 없어지는 일종의 제반경비, 운영비 아니면은 스타트업들한테 지급하는 그란츠 그리고 이 스타트업들한테 들어가는 이런 CTS 아까 CTS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쉬는 시간에 CTS가 뭐냐면은 우리 국내의 스타트업들이 개도국에서 과학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사업을 할 수 있게 코이카가 지원하는 보조금 100% 보조금 사업이거든요. 근데 개도국 기업들에게도 그런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또 어떤 챌린지가 있냐면 그럼 개도국한테 주는 돈은 정산을 어떻게 하지?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다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금 개념으로 일단 개도국 기업 지금 얘기해서 상금 개념으로 저희가 5만 불까지는 저희가 이제 경영직 결제를 받아서 상금으로 처리하는 형태로 해서 사전 예산을 어떻게 쓰고 사월에서 저희가 이렇게 받기로 했고 그 투자 실제로 융자가 되거나 지분 투자되는 돈에 대해서는 코이카 예산으로는 사용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러면은 파트너 분담금을 사용하게 망고펀드 같은 경우는 15만 불을 매칭되는 그 15만 불로만 투자를 하는 거고, 코이카의 예산 35만 불은 그들이 TA, 테크니컬 어시스턴트 하는, 궁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인건비 성격의 자금인 거죠. 왜냐면 투자하는, 컴퓨터랑 사람밖에 없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런 운영비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규정화 시켜서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우려는 한시름 덜었는데, 근데 꼭 투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교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 공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IBS 사업이나 이거는 뭐를 만들었는데, 에셋 트랜스퍼를 하려고 해도 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요. 이게 등기부 등본을 지분을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아니면은 50대 50으로 합작회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외국인 지분에 대한 그런 룰이 현지 룰을 이제 처음에 우리가 잘 몰라서 실제로 하려고 그러니까 난관이 부닥친다는 그런 현실적인 것들은 되게 많아요. 특히 옛날 사업들 2020년 이전에 발생했었던 사업들은 아직도 그런 논란이나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2020년 이후 사업들은 투자 사업이 아니더라도 파트너 분담금으로 자산 성격의 자금을 취득하게끔 그렇게 최대한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업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머리 아픈 일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줌으로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사업 분야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되면 정산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자금이 집행 가능한 영역이 있고 되지 않는 영역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 네 번째 질문 다시 이제 제가 드린 거에 들어가서 그 코이카의 그 혼합금융 사업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상 민간 재원의 동원 기능과 또 한편으로는 개도국의 개발 효과성 이런 민간 재원을 동원해서 이렇게 혼합금융 사업을 해서 실제로 그러면 개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혼합금융 사업의 성과 중에 하나가 이제 파트너 민간 재원을 끌어들였느냐 이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인도네시아의 이제 크레비스, 베트남의 임팩트 스퀘어 이런 현지 파트너가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이 시작이 됐다. 이 측면에서는 이 인도네시아의 크레비스가 자신의 자본을 매칭 자본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재원을 동원하는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목표는. 그럼 두 번째 이 사업에 이제 그 하에서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실제 사업 현장에서 어떤 사업들이 있냐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크라우디 사업을 설명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연 때도 이게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성과 실제로 이 크라우디 사업이라든지 아까 설명했던 뭐 베트남의 비테스크 이런 사업들이 어떤 성과를 냈느냐. 요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들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확인되고 있고, 어떤 사업들은 진행 중이고, 끝났지만 아직 평가가 안 되고 있고, 이런 설명해 주셨는데, 인도네시아 크라우디 사업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성과 평가가 어느 정도 된 사업인가요? 아직 이제 저희가 보통 종료한 이후에 제대로 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아직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종합적인 이제 성과 평가가 정리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오늘 우리 크라우디 사업에 대한 문의점을 해주셔서 이제 확인을 해보았는데, 일단은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서, 혼합금융 사업의 이제 3대 지표를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별거 아니고요. 두 가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서 알고 계시고, 그러면 얼마나 재원을 모빌라이즈 했는지가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고, 세 번째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이건 이제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ODA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개도국의 기업이 현지 국가에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왜냐면 이게 되게 복합적인 지표인 게, 세금을 냈다는 거는 흑자가 났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ODA 사업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사실 매출액 지표는 있어도 이익은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수준이니까. 근데 개발도상 같은 경우는 대신에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영업이익률이 막 40%, 50%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3대 지표로 되어 있고, 사실 납세를 하는 것까지 저도 이제 코이카에서 이런 사업들 보면서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고, 많이 쓰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글로벌린 이제 3대 지표를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얼마나 재원을 모빌라이즈 했는지,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어떻게 보면 인풋 지표죠. 인풋 지표인데, 이거에 좀 초점을 두는 편이고, 크라우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통합 지표 같이 모든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혼합금융 사업이 모든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지표이고, 그런데 이 혼합금융 사업이 또 어떻게 보면 재밌는 게, 기업을 수혜로 하는 혼합금융 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들이 다 비즈니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다 한다고 쳐도 기업마다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별도 세부 지표를 최소한 한두 개는 이제 설정하게끔 해요. 그래서 크라우디 사업 같은 경우는 크라우드 펀딩 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농업 비중이 제가 기억하기로 40%대가 GDP 확실치는 않은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큰데, 농부들에게 이제 P2P 대출을 연결해주는 그런 앱이다 보니까 5년 동안의 대출 누적 금액을 목표치를 9,800만 불로 잡았었고, 2022년 말 기준으로 2,600만 불이 이제 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2025년에 9,800만 불이니까 아마 제가 예상할 때 현재는 한 6천만 불, 7천만 불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비즈니스마다 별도의 고유 지표를 이제 선정한다, 요거를 말씀드리기 위해 공유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를 할 때 설명을 안 했던 또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그 사업명이 지구촌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가 공동 입찰로 선정된 기술 용역 사업인데요. 이거는 인도네시아랑 베트남의 소셜벤처 14개사를 선정해서 그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2018년에 이제 약정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의 파트너사인 베트남은 미스크, 인도네시아는 크레비스가 이 사업의 PM이었는데요. 지금 BFS 사업을 또 하고 있죠. 이분들이 합쳐서 우리 돈으로 1.4억 원을 투자하는 거를 의무화하는 거를 약정 특수 조건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원했던 사업인데 제가 이제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성과는 제외했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4개 사업들이 14개 회사들을 지원해서 이 회사들이 총 107만 불의 투자 유치를 모빌라이즈 프라이빗 캐피탈을 107만 불을 했고 매출은 522만 불, 총 522만 불이니까 평균적으로 37만 불이 증가를 했고 고용은 192명을 추가로 했어요. 평균적으로 13명의 고용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의 수혜 대상이었던 14개 중에 하나의 기업인데 베트남의 소셜벤처 이미지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베트남 코이카 이미지터 아니면 베트남 이미지터 하면 여기 이제 대표님이 인터뷰한 기사가 굉장히 자세히 몇 개가 나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냐면은 여기 대표님부터가 외소증 환자세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데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어려 보이시고 체구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비슷한 병을 앓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회사에. 더 이상 이제 신체가 자라지 않는 어떤 그런 병을 가진 분들이 있고, 이 회사는 그럼 이분들이 모여서, 임팩트 소싱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제가 팔레스타인 출장을 갔을 때 에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미지터가 하는 회사는 컴퓨터 그래픽이나 이런 컴퓨터 작업을 외주에서 소싱 받아서 하는 거예요. 베트남 분들이 현지에서. 즉 팔레스타인에서는 요르단이 잘 사는 국가거든요. 팔레스타인을 봤을 때 바로 인접한 국가인데 요르단에서 그 수주를 받아서 똑같이 좀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하는 거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거래처로 있죠. 베트남 분들이 받아서 하는 거고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이 2019년에 사업 초기 대비해서 2019년 기준 2003년 동안에 이제 코이카 지원을 받은 임직원 수가 6배가 늘었고 지금 수백 명이라고 해요. 매출 규모도 31배가 늘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개발 성과가 있고 아마 제가 상세 지표는 모르는데 이미지터만의 지표는 장애인 고용 수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 장애인 고용한 그 비율이 총 임직원 수가 50명이면 그 중에 30명 이런 식으로 관리는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터 같은 건 그걸 이제 고유 지표로 삼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되게 흥미로운데요. 세 개의 지표, 재원, 동원을 실제로 우리 혼합금융을 한다라는 게 이제 세금 기반을 이루어진 우대의 자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원들, 새로운 재원들, 특히나 이제 민간 재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들일 것이냐. 그래서 세금 기반 우대의 자금 스트레스를 좀 낮출 것이냐. 그리고 부족한 개발 지원을 이제 더 확대할 것이냐가 이제 우리 혼합금융 기법을 이제 개발 협력에서 도입한 이유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재원 동원을 얼마나 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일자리 창출과 기업 사업 참여 기업이 세금을 얼마나 납부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 효과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지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긍정적인 사례들을 잘 소개해 주셨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코이카 혼합금융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평가가 이루어졌나요? 아니면은 막 계획하고 있나요? 왜냐면 좀 궁금해서 좀 만약에 평가 보고서가 있다면 한번 보고 싶어서요. 평가를 제대로 한 적은 이
혼합금융 사업을 별도로 한 적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코이카에 이제 계속 있다고 하면은 10년 있었으니까 10년 있고 지금 저한테 오라고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있겠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한 몇 년 뒤에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고 보고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성도 증가는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글로벌 투자 운용사들이 요새 인권이 되게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됐잖아요. OECD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큰 펀드를 운용하는 곳들이 개도가 안에서 어떤 그런 부도덕한 어떤 그런 이자율이라든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사례 말고도 그냥 일반적인 기후변화 펀드라든지 스위스나 이런 유럽 기반의 펀드도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공유기관들은 그런 부분들의 굉장히 도덕성,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재무적으로 우리 돈을 유형 없이 잘 사용하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어떤 도덕적인 분야,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성평등 분야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대 들어서서. 코이카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발맞춰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뭔가 이런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재무적인 부분, 그리고 개발협력 성과적인 부분, 그리고 범분야 이슈에서의 어떤 부도덕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수님께서 혹시 잘 준비를 하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그러려고 좀 아닌데,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평가 기법을 넘어서서 이 사업의 직접적인 파급 효과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들을 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혁신적인 좀 창의적인 평가 기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걸 실제 현장에서 그런 파급 효과를 이게 1차 파급 효과가 있고, 이게 2차, 3차 쫙 있을 거고, 이게 또 우리가 의도하지 못했던 파급 효과도 있을 거고, 또 범분야도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다. 하지만 정말 궁금하겠다. 정말 제대로 언젠가 한번 평가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하셨으니까 조만간 한번 이 코이카가 했던 혼합금융의 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 평가하는 그 시기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5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궁금했어요. 이 혼합금융이라는 게 이제 코이카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기관들과 함께 공동의 작품, 포트폴리오 방식을 만드는데, 아까 PG의 이제 농업 공존형 태양광 발전 사업 경우에 코이카, GCF, 그다음에 PG 개발은행 등 이렇게 여러 기관들의 이제 공동 작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코이카가 혼자 하면 코이카가 하면 돼요. 기획하고 해서 이제 쫙 하면 되는데, 이건 지금 세계의 큰 기관들이, 대형 기관들이 이 사업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같이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발굴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요 PG 사업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고, 요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선정됐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날카롭게 잘 캐치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저희 파트너사들을 혼합금 파트너사를 어떻게 발굴하는지 말씀드리고, 피지건이 어떻게 발굴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유기관들이 다 공공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수의계약이라는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공고를 내죠. 공고를 노티스를 내서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것들을 이제 선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국내 투자자와 함께하는 혼합금융 사업 같은 경우는 그걸 담당하는 기업협력 사업팀, 저도 이제 그 팀에 입사 이후로 계속 있다가 작년에 사업전략기획실로 넘어온 건데, 거기서 이제 매년 공모를 하고, 공모 설명회를 하고, BFS 혼합금융 사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들어온 것도 이제 사전에 만난 사전 컨설팅도 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국내 같은 거는 이제 디벨롭이 되고,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해외 기관 대상으로 공모를 할 때 코이카 영문 홈페이지에 올리긴 하는데, 코이카 영문 홈페이지에 올리면은 과연 해외 기관 입장에서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코이카가 가만히 있어도 접촉해오는 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뭐 언제 공모가 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가 알려줘서 사실 그렇게 들어온 형태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안서 숫자가 3개의 사업을 뽑는데 10개도 안 되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 시스템을 바꿔서 이제 글로벌 혼합 플랫폼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노티스를 내서 이번에는 이제 제안서를 50개도 넘게 받았어요. 그중에 5개를 선정한 거고 세계적인 운용사들이 많이 지원을 했죠. 그 국제기구들도 많이 지원해서 했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모를 운영했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냐. 제가 이제 그 USDFC랑 같이 사업을 하면서 그 DFC의 그 제 발표 자료에 보면은 공문이 있어요. DFC가 코이카의 자금이 이러이러해서 필요하고 캐탈라이즈에서 필요하니까 코이카 참여해달라는 걸 제가 먼저 준 게 아니라 제가 이거 달라고 해서 받았거든요. 이 사업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이기도 하고 그 DFC의 그거를 담당자가 이제 엘레나라는 매니징 디렉터인데 그분이 이제 그 후에 딜을 한두 번 소개를 해줬어요. 이게 신생인데 뭐 관심 있냐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먼저 연락을 안 하고 그쪽도 연락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소통이 끊겼는데 이제 저희 다음 달에 저 말고 이제 코이카 직원들이 PF4SD 회의를 가는데 이제 제가 안 가는 게 저는 저 말고 다른 코이카 직원분들이 혼합금을 많이 접하기 위해서 안 가는 건데 어쨌든 가서 그 시다가 이제 스웨덴 국제개발처에 보증을 되게 적정하는 기관인데 공여기관들을 많이 만나서 네트워킹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딜을 혼합금 플랫폼도 이용하고 DFI나 아니면은 공여기관들한테 이런 딜이 있으면은 소개를 받아서 그 기관들의 코이카 이제 글로벌 혼합금 사업 공모를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들어올지 말지 하는 건데 원래 그 인베스트먼트 네트워크에서는 딜 소싱을 할 때 같은 인베스터한테 들어오는 딜이 사실 제일 신뢰도가 높은 딜이긴 하거든요. 같이 일해봤었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일종의 우리 공공기관 용어로 얘기하면은 공모와 수시 발표를 이제 동시에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이번에 해외 기관을 나가면은 해외 출장 가서 기존에는 조금 패시브하게 했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디소싱 루트를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의 수준이고요. GCF 사업은 이례적으로 2018년에 국내를 대상으로 GCF 연계 사업 기획 발굴을 위한 공모를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그 공모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수험 대상으로 PCP 제출을 이제 저희 코이카 해외 사무소에 풀어서 이거에 대해서 PCP를 내달라고. 왜냐하면은 코이카의 국별 협력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험국에서 우리나라 외교부로 이 사업을 해달라고 제출이 되어야 심사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사업을 이런 거를 하기로 먼저 하고 그 수험국에 이제 수요를 제출해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었고 이제 GCF를 사업을 이제 준비했었던 곳에서 이제 지원을 해서 최종 선정돼서 그렇게 디벨롭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례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군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이카와 미국 DFC의 이제 우선 손실 자본 도입 사업도 이제 매우 의미 있는 혼합금융 사업으로 보여요.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코이카가 우리나라 내에 금융기관과 이런 사업들을 모색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능성이라든지 수요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는 우리 명시적으로 저희 코이카의 미션에 있지는 않은데 사실상 어느 나라든지 ODA 예산의 거의 90% 이상은 자국 기업에게 자금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또 입찰을 내면 한국 기업이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예를 들어 지하철 건설을 위한 어떤 FS 지도를 그리기 위한 도면 용역을 하면은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선정이 돼서 베트남 가서 하거든요. 사실 자금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베트남 현지 업체를 뽑아서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ODA라는 것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이런 어떤 그 자본주의적인 어떤 상호 윈윈하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혼합금융도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들이 지금 벤처 생태계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메말란 상태거든요. 코로나 때 확 그랬다가 지금 많이 죽은 상태인데,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투자하기에는 스타트업들의 몸값이 너무 높아졌고 더 이상 투자할 데도 없어서 사실 해외가 블루오션일 수도 있기는 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생각보다는 순수한 수요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순수하다는 제가 형용사를 붙인 이유는, 그러니까 커머셜한 목적이 아니라 코이카가 원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욕심쟁이인 거죠. 그래, 투자로도 진출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개도국을 위한 SDG 달성을 위한 거라는 스피릿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기업이라는 거는 태생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거고, 일반 운용사 입장에서는 내가 왜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임팩트 투자사들이 최종 선정이 된 거고, 사실 일반 영리 벤처 캐피털도 몇 번 들어오기도 했는데 심사에서 저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저희 코이카 신입 직원을 선발할 때도 그래요. 그 코이카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 입장에서는 신입 직원, 공공기관에 입사를 한다는 생각만으로 들어오기는 아마도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떤 ODA나 SDG 달성이나 어떤 개발도상국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그렇다고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면접을 보는 건 절대 아니니까, 어떤 맥락이신지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순수한 수요가 많지 않아요,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조에서 DFC랑 이렇게 했잖아요. 만약 코이카 예산을 보증을 하고, EDCF가 후순위 자금 채권으로 투자를 하고, 그러면 선순위 투자자로 민간에서 자금이 들어오면은, 내가 뭐 은행에서 들어올 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런 순수한 수요는 이제 국내는 많지 않고, 코이카는 이거를, 억지로 순수한 수요를 발굴할, 사실 그런 인프라나 의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해외 파트너 중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유럽 베이스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오래전부터 대규모 펀드를,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운영하고, 각종 공유기관들이랑 이런 사업들에게 임팩트 리포트를 내고, 공공기관들은 또 보고서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은, 보고서를 이런 공공기관 사업을 보고서를 쓰라 그러면 내가 운영력인데, 저도 투자해서 싫어하죠. 대표님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 중소투자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하는 인건비가 작은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퇴사하죠. 나보고 나는 펀딩 투자하러 왔는데 나보고 공공기관 정산하고 보고서 써야 되면 도망갈 수 있죠. 그래서 좀 그런 온도 차이가 있는 거고, 하지만 코이카 입장에서는 국내 수요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계속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 왕래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고, 민간 중에서도. 그래서 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키워야 될 파이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수요가.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공식으로 준비한 질문이고요. 근데 제가 미리 안 드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실 텐데, 또 어쩌면 우리 오늘 현장이나 주문을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도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민중민 과장님의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 한 켠에 이렇게 써 있어요. US CPA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아는 CPA는 회계사죠. 네네네. 이 자격증이 있으면 정말 큰 이런 운용사, 은행이나 이런 펀드 운용사에서 정말 어쩌다 한번 싱가포르이 아니라 매일 그런 선진국에서
뭐 정말 전문가, 정말 뭐 다른 일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경력을 가지고, 아까 앞서 잠깐 재정 운용사에 잠깐 계셨고, 서울시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이카로 오셨다. 그리고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나는 계속 코이카에 있을 거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자, 이런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코이카에 오신 이유가 궁금했어요. 사실 제 커리어의 가장 큰 패스는 자산운용 업계에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이라는 임팩트 펀드로 넘어가는 게 가장 큰 커리어 패스였던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이제 주식 운용을 했었던 건데, 이른바 말하는 주식쟁이라고 하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탐방 다니고 막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일단은 제가 우리 학부생분들도 계시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대학교 때 자산운용사 인턴을 하고 투자회사에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래서 26살에 입사를 하고 제가 4년 있다가 30살에 서울시 기금 쪽으로 오게 됐는데, 일단은 제가 그걸 옮기게 된 이제 가장 큰 요인은 뭐였냐면은, 저는 어떤 이제 주식이라는 투자 상품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이제 원래는 제가 신문방송학과로 학교 다녔다가 그것 때문에 경제학과로 전과하고, 말씀하신 자격증도 주식시장에 투자사로 들어가기 위해 그거를 따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갔었는데, 이게 자산운용 업계라는 직업이, 일단은 저는 회의가 좀 많이 들었었고, 일단 제가 생각했던, 이제 거기서 질펀하게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한계점을 발견을 했는데, 일단은 저는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국내에 저는 이제 국내 상장된 주식의 국내 회사에 투자를 하는 매니저인데, 한국의 산업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10몇 년 전인데, 지금 코스피 지수가 별로 안 오르는 거 보면은 제 생각이 맞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일부 업종 말고는 이렇게 시클리컬하게 좋아졌다 나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에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이 주는 어감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자극적인데, 사실상은 굉장히 그런 안정성이라고 했나? 직업의 안정성도 떨어지고,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은 대표를 하거나 아니면 전업 투자자를 하거나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30대에 접어들면서 제 커리어로 갈 수 있는 이제 모든 분야를 리서치를 했고, 거기서 이제 임팩트 투자 분야가 앞으로 커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임팩트 투자. 그 당시만 해도 2013년만 해도 임팩트 투자,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임팩트 투자가 그때 이제 유럽 쪽에서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얘기가 나왔고, 그 당시 이제 서울시가 처음으로 그런 융자기금을 만들었었던, 제가 들어가서 융자 심사할 때 서울시 소카라고 지금 다들 아시죠? 소카가 그때 처음으로 캐파 점수를 늘릴 때인데, 소카의 융자를 0%로 했었거든요. 서울시가 수십억 정도. 그만큼 저금리였던 그런 임팩트 융자 기금이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성장하는 곳에 있겠다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스피릿이 있어서 온 건 아니고요. 그렇게 성장하는 분야에 있어야겠다. 지금 당장 연봉 받는 것보다는 제가 40대 후반, 50대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연말정산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게 됐고, 코이카로 오게 된 거는 이제 전혀 생각도 못했죠. 우간다의 망고펀드 사업에 이제 들어가서 거기 이제 현실을 보고,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도 영어 잘 못하는데 아직도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언어는 타고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들리는데, 제가 우간다에 있을 때 1시간 우간다는 영어 쓰거든요. 우간다 농구분이랑 1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 1시간 동안 모기지라는 영어는 딱 하나 들었어요. 그분이 영어만 했는데. 물론 그분 발음이 누가 들어도 어렵긴 한데 어쨌든 제가 그 어려운 그 영어 환경에서도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제 코이카로 넘어가게 됐을 때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전에 첫 번째 커리어에서는 국내 상장 주식에 갇혀 있었고 두 번째 커리어에서는 국내도 아니에요. 서울시 소재로 한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리고 소셜 하우징이라고 건설 이런 쪽에 있었고 제가 커리어에서 얘기는 안 드렸는데 SIB라고 소셜 임팩트 펀드 실무자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거기 그런 쪽에 있었다 보면은 코이카는 사실 지구 전체가 저의 어떻게 보면은 무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확장성 측면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높이 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코이카로 지금 왔는데 일단은 현재까지의 저의 선택은 이제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이제 그 질문 Q&A도 다 나중에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죠, 교수님?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일단은 저희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바로 앞 차수, 그 앞 차수의 그 강연자분들이 어떻게 코이카에서 일을 하시게 됐냐라는 공통적인 질문을 드렸을 때, 그렇게 시리어스하지 않았어요. 그죠? 시리어스하지 않았어요. 이 앞에 KCOC의 실장님께서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이 지방으로 이전을 가는 바람에 이직을 하게 됐다. 그게 KCOC였고, 그게 6년이 돼서 지금의 인도적 지원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말씀하셨고, 또 앞 타임에 김땡 실장님께서는 코이카의 실장님에서 우연히 지하철에서 봉사단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시고 어플라이 했다가 잘 다니던 그 공대 대학원을 때려치고 코이카에 입사를 하셨고, 우리 과장님, 저 엄청난 그 사명감과 대의명분 때문에 잘 나가던 펀딩 그 운용사업 때려치고 갔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또 그게 아주 현실적인, 하지만 이 분야에서 지금 10년째 일하시면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다양한 백그라운드가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오늘 인디코드에 참여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난 개발협력에 관심이 있는데 내 전공 가지고 뭘 할 수 있지? 아마 오늘, 그리고 이 앞에 두 타임에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전공을 가지고 코이카에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이 멋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후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널 코멘트를 우리 민준 과장님께 듣고, 이번 세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제가 오늘 세션에 대한 건 아니고, 아까 코이카로 오게 된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걸 제가 빠뜨렸는데, 그리고 그거이기도 하고, 코이카에 일하면서 또 제가 느끼는 가장 큰 거를 좀 우리 학부생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제가 그 코이카의 그 전문가로 입사 전에 출장을 갔을 때, 코이카 직원 2분이랑 같이 갔었는데, 한 분은 그때도 관리자급이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부장님급이 돼서 계시고, 한 분은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어요. 근데, 그 관리자분은 그렇다 쳐도 저는 그 갓 입사한 신입사원분이, 너무 역량도 뛰어나고, 인성도 뛰어나고, 영어도 너무 잘하고, 그 농부의 영어를 다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모기지 하나만 알아들었는데, 1시간 동안. 그래서 저는 그 직원을 제가 그때 다니던 회사로 데리고 올까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코이카에는 정말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내가 신입사원 입사하라면 나는 절대 못 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물론 큰 변수는 아닌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는 공공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대가 저한테 품게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코이카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지금 저와 이제 비슷한
제가 40대고 이제 밑에 30대 분들이 있는데 요 나이대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학구적이고 스마트하고 일단 코이카가 뭐 석사나 박사 한다고 해서 뭐 급여를 뭐 2만 원 더 준다는 그런 건 절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상경계열 저는 학사생들은 봤을 때 미래의 캐시플로우가 연결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격증만 공부하고 석사 박사 안 하는데 정말 순수하게 학업에 탐닉하고 제가 올해는 그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혼합검은 동아리를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어쩌다가 그 맡게 돼갖고 하는데 정말 막 2, 3년씩 와서 눈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듣고 발제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높아요. 코이카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저도 이제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 왔으니까 코이카의 자랑을 진짜 자랑한다고 하면은 직원들이 정말 스마트해요. 그래서 코이카의 미래는 밝고 코이카의 미래가 밝다고 하면은 개발 협력 앞으로 미래가 밝음에 일조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코이카 많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카웃을 하려고 했는데 스카웃을 당하셨다는 마지막 얘기로 이번 그 16차 MD코드 혼합금융 개발지원 마련이 왜 어려운가요? 코이카 사업전략기획실 민정기 과장님을 모시고 모델 톡을 진행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